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경기지원연합회 사무국장 이재명입니다. 오늘 연말인데 저희 각종 경기지원연합회에서 마지막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기업이 이제 나아갈 실무나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잠시 후 이제 각종 경기지원연합회 이태식 경기회장님께서 개회식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태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센터. 2020년도 마지막 경기과정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세미나가 밀려서 여러 좋은 토픽이 있는 반면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오늘도 아주 좋은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기업의 신사업 추진과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다른 벤처들 산업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산업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20년도를 보내면서 2021년도에 새로운 신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코로나 시대 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승우 대표는 사마솔루션 대표시면서 서울공대 전기과를 나오시고 연세대학에서 MBA 석사를 하시고 또 많은 사회 경험이 있습니다. LG에서 신산업을 주로 도와주셨고 또 일본의 지역 대표를 한동안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과 또 산 지식을 오늘 토론에서 아주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한승우 대표를 뜨거운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발표를 맡게 된 한승우라고 합니다. 테마를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봤는데요. 또 마스크를 쓰면서 1년이 넘어서 그 코로나 위기에 숨는 것만 생각할 수 없고 2020 저물어 가기 때문에 이 저물어 가는 걸 또 반성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한번 테마를 저 경험에 있는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는 겸해서 2021을 준비하는 저희 과학기술인과 또 기업을 하시는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드릴 거는 이제 기업에서 기업을 만들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해도 그렇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창업을 했더라도 신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기존에 있는 회사들도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기존 사업에 대한 거를 어떻게 확대하느냐, 그것도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업이라는 거는 벤처기업, 성공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오늘 그 테마로 잡아서 저희가 한 그 중에 하나는 저희 국내에서 기술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1, 2위를 하고 있는 회사 두 회사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좀 했습니다. 타이틀은 LG그룹의 신사업에 대한 어떤 그걸 좀 드려봤습니다. 제목이 이제 기술 대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LG그룹에 대한 거는 여기 써있는 대로 1947년도에 락키 화학공업사라는 걸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화장품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이제 LG화학이라는 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신제품 중심으로 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47년도에 우리 한국의 최초의 화장품을 생산하게 되고 52년도에 최초로 플라스틱을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54년 4월에 이제 우리 한국의 연고치약이라는 럭키 치약을 개발해가지고 최초의 합성수지 성형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최초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는 없었느냐?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해외에는 다 있었습니다. 해외에는. 그리고 56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PVC 파이프를 생산하게 되고요. 1964년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의 최초 자동 전화 교환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그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했던 겁니다. 군대에서 옛날에 저도 손으로 해봤습니다만은 전화 오면 꽂아주는 전화기에서 최초로 이제 자동화 되고 66년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만은 6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60년 전에 흑백 텔레비 생산이 되는 거. 그다음에 69년도에 최초로 펌프를 생산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가스레인지를 갖다가 69년도에서 이제 금성사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제가 나열한 거는 전부 다 외국에 있는 회사들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도면을 사온다든지 아니면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물건을 맡기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 제휴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저희가 이제 약간의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 이제 금성사에서 전자 최초로 기업을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7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상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0년도에 비해서 저희 국내에 상장된 기업이 굉장히 많죠. 그런 면에서 제가 상장에 대한 역사를 좀 체크한 거고 70년도에 이제 금성 알프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상호를 변경을 하고 또 바트 패션이라는 의류 산업을 진출하고 금성 개전, 지금 현 LS 산전이랑 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설립을 하게 되고 금성사 최초로 전자금전 등록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포스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금성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일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지금의 이제 포스 사업에 주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78년도에 국내 최초로 MFC 전화 교환기를 그때 개발하고요. 79년도에 금성 반도체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현대전자, 지금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가 이제 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성산업, 그 다음에 금성사의 칼라 TV, 그 다음에 금성사에서 만드는 최초 VCR, 그 다음에 이제 그룹에서 명칭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84년도에 만들어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지금 현재 자동차에 쓰이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이제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경량화의 추진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프린터라는 프린터를 개발하게 되고 연구소를 이때 이제 단순 연구소에서 83년도에 이 디자인한 개념을 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부터 디자인과 또 하나는 QA의 개념의 어떤 시험 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의 요점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음 단계에 전개되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하니엘이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들어져서 국내 최초의 UX 사업을 한다는 거는 였고요. 그 다음에 항공 ITU 설립, 그 다음에 83년도에 전화기 1만 회선 개통, 그 다음에 84년도에 반도체를 시머스 게이트를 갖다 이제 제조 공정에 대한 걸 개발합니다. 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제조 공정의 개발이 결국 반도체의
그 수익률에 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기술의 전개입니다. 그래서 이쭉 보시면 자체 기술과 더불어서 이제는 기술 제휴를 만든 도면을 국산화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인 합작회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합작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LG 그룹 내에는 많이 생깁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유엘, 산전, 통신, 기타 알프스 뭐 이래서 주로 일본 회사들하고의 합작회사가 그동안에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76년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회사 들어가서 3년, 2년 지난 있을 때에 이제 연구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회사가 또 새로운 ST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업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생깁니다. 히타치도 생기고 계속 회사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합작회사의 이 얘기가 점점 길어지죠. LG텔레콤, LG에너지 그런 와중에 현대전자의 반도체를 넘기게 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999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IMF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IMF 시대를 통해서 이 LG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회사들이 힘들어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제품들이 신사업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 면에서 여러분들이 IMF가 주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떤 신제품에 대한 생각들도 같이 좀 해야 됩니다. 이제 텔레콤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데이컴 계열을 해서 다른 데서 했던 거를 갖다가 집어넣게 됐고요. 파워컴이라는 회사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2003년도서부터 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가 5년 정도 지나서 그룹의 개편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개편이 2003년부터 일어나서 현재 LG그룹과 LS그룹과 그 다음에 GS그룹으로 나눠지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작회사를 통한 회사의 제품이 하나의 이것도 신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합작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다음에는 이제 좀 시점이 다음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자기 거만 하는 것도 신사업이 되지만 남의 거 사는 거 사가지고 M&A 새로운 사업이다. 그래서 회사를 키우는 것. 그 속에는 신제품에 대한 것과 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005년부터의 새로운 전개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계열화해서 나머지는 지금 GS, LS, LG를 합하면 숫자로 따지면 LG그룹이 제일 많이 IMF 이후에 회사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회사나 포함해서 다 생각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LG그룹은 LG그룹대로 홈쇼핑, GS건설, 리테일에서 15개 계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또 그래서 전자에서는 세계 최초의 DMP 노트북을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백신, 여러분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백신, 유방암이 전체 그 암 중에 많은 생긴데 염증 생기지 않게 하는 백신에 대한 새로운 제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통신 부분에 좀 약하기 때문에 LG전자가 노텔하고 합작해서 하고 LCD라는 회사를 LG 필립스하고 협작을 해서 이제 진행하다가 LG그룹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CD가 LG 필립스에서 LG로 바뀐다. 그것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WDMP 폰. 지금 2005년도에 DMB 폰을 개발한다. 세계 최초의 15g 스팀 드럼을 출시한다. 이 두 가지가 현재의 신사업에 대해서 LG가 갖고 있는 신사업에 대해서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가 되게 있습니다. 유념해 보실 거는 드럼이라는 세탁기는 성공 사례가 됐고요. 그 다음에 DMP4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폰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에 대한 전개와 신사업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전개를 실패함으로써 지금 LG4는 3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둘 다 200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20이니까 15년 전이 안 됩니다. 15년 전에 스타트를 해서 세계 최초의 이 폰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를 했냐는 걸 저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언 위성 DLP폰도 LG전자가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데이컴, 타워컴 이 통신회사 있는 거를 이제 세 개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2020년대 12월 1일 날 LG 화학 내에 있던 배터리 회사를 배터리 사업을 분사를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LG전자, LG그룹의 그 신사업에 대한 전개와 정리를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눈여겨서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잘 나가는 회사가 지금도 힘들고 잘 나가는 회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삼성그룹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룹의 크기나 그룹의 사이즈로 봤을 때 IMF 때를 전에는 LG그룹과 삼성의 그룹이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를 하냐가 여러분들이 LG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전체를 나누는 식의 그룹을 조정을 하고요. 삼성은 모으는 작업을 IMF를 바꾸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 장표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신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창업을 38년도 아까 LG 거랑 비하면 좀 빨리 했습니다. 1938년도 3월에 삼성 상해 쌀국수 국수회사 가게를 시작하다가 쌀 가게 하다가 이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상해로 법인을 바꾸면서 창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48년도에 삼성물산 공사를 설립하시고 53년도에 제당, 54년도에 삼성 SDI로 넘기시지만 제일 모직,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57년 1월에는 그 방학리에 이제 취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공채라는 단어를 쓰기 57년 1월이 되겠습니다. 58년도에 한국 화재, 백화점, 중앙일보, 제지회사, 병원, 삼성전자공업이 지금의 삼성전자공업은 1969년도에 1월에 굉장히 늦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정도가 그 아까 말씀드린 LG 걸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52년부터 LG가 신제품들을 막 만들고 할 때에 여기는 최초로 이제 69년도에 제조 메이커를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이라는 기본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신제품이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사업은 있는지 모르지만 신상품에 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삼성의 이 신사업에 대한 시각으로는 삼성과 LG가 분명히 다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품은 안 나옵니다. 근데 LG는 테레비도 나오고 치약도 나오고 세탁기도 나오고 전자가스라든지 전자레인지 나오고 막 나옵니다.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커갔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제조업으로 이겼느냐? 물론 했지만은 지금의 삼성전자 가지고는 과거는 아니다라는 면에서 새로운 도약과 신경영 선언을 통해서 회사를 이제 주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해서 2009년까지 지나고 그다음에 경영복귀와 경영이라는 타이틀을 해서 2년, 13년, 14년, 15년 뭐 해서 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에서 갖고 있는 석유화학이나 종합석유화학에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삼성테크하고 삼성종합화학을 한화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부분을 갖고 있던 부분을 또 롯데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근데 롯데우드 이때는 다 적자였는데 한화에 가서도 흑자내고 롯데에 가서도 지금 엄청난 효자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회사가. 그게 사실 바로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토끼를 찾아 빌딩 숲 깊은 물에 올라온 병초 거꾸로 정치하는 돈이 내려오느니 돈 내려온다 짚을 내려온다 빌딩 깊은 물로 길러지 짚을 내려온다 한 손에 접고 펴고 숨어있어 맵시가 갈고지 저놓고 자게 그것도 싸지 감자가 뭐냐 난 저에 대해 갖고 남고 지나는 사람 감정을 혼 내려온다라는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는 노래가 지금 굉장히 젊은 사람들하고 세계적으로 아주 뜨고 있는 그룹입니다. 여기 있으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이날치라는 그룹을 삼성폰에 접목을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요. 이 두 광고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느껴질지 모르겠죠. 1등하는 제품. 전 세계의 넘버원 플레이어를 하고 있는 제품. 삼성의 폰, LG의 테레비, TV. 이 LG 거는 광고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LG의 시그니처라는 그 브랜드명으로 전 세계에서 고급 하이엔드를 열었습니다. 신사업이라는 개념에서 이 두 가지 제품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금방 나왔는데 그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늦었습니다. 삼성은 폰에 대한 시장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그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전개하느냐 이거에 초점을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TV를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LG전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TV만큼은 안 뺏기겠다라는 얘기를 갖고서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 만든 게 LG 시그니처라는 아주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주에서는 지금 하이엔드 브랜드로 해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것만 잠깐 보면 재미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아까 삼성이나 봤을 때 36년 56년 뭐 이런데 아주 퀵으로 해서 94년 7월에 지금 CEO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1964년생입니다. 굉장히 젊어요. 근데 뭘 해서 시작을 했냐? 딴 거 아니라 다 아시죠? 온라인에서 책 파는 거, 온라인 서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5만 가지 다 팔고 있죠. 전 세계에서 돈 뭐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삼성이나 LG를 스타디하는 거하고 틀리게 유통만 가지고도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도 신사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생각한 게 바로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저널 신문을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 거를 보면 잘 아시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영화도 많이 저는 안 봅니다만은 넷플릭스라는 영화의 이 사이트에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데 안 들어가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이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됐느냐? 1998년 4월 14일 날 뭘 파는 회사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DVD 대역 회사를 네트워크를 묶어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회사들 다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야 이거 온라인으로 팔자.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나가다가
생각한 겁니다. 시작이 얼마냐, 돈도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한 게 콘텐츠로 925개로 시작을 했고 직원도 3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도 영화에 대한 거니까 넷플릭스라고 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맨 밑으로 가겠습니다. 연도마다 전략이 나옵니다. 연도마다 이런 쭉 전략이 나오고요. 이 연도별로 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쭉 나오다가 2016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전 세계에다가 서비스를 하겠다. 현재 23개의 언어로 190나라를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피부 넘어가는데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여기 계신 분? 뭔 사진인지 아시는지? 주사 사진. 넷플릭스 못 보는 날. 여기가 이거 지구본이지 않습니까? 이게 뻘검을 우리는 옛날에는 저 공산당이고 하라면 자유민주당인데 지금 거꾸로 이렇게 하면서 넷플릭스가 공급하고 있는 나라가 빨간 거고요. 공급 안 하는 나라가 중국 하나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북한 얼마 전에 중국도 현지법인하고 합작을 해서 서비스를 하기로 결론했고요. 그 본사의 건물입니다. 저도 신사업을 한 40년 동안 신제품 이렇게 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통사업이 사업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두 회사, LG하고 삼성은 제조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는 없어요. 본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게 뭐냐? 각 나라별 하드웨어적인 서버만 그 로컬에다 놓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뭘 생각을 하면 기술 제휴해서 국산화하고 독자 개발하고 글로벌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제가 IMF 일어나기 전에 신사업 담당을 하게 돼서 할 때 저희가 그때 처음으로 국내에서 고민하고 했던 거는 신사업의 개념을 어떻게 뒀느냐면 지금 적어 있는 것처럼 밸류하고 코어 컴피던스하고 테크놀로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시대가 변하는 시대가 됐지만 앞에서 얘기하는 어떤 제조업 생각에서 국산에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때 저희가 경험했고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성공한 회사들의 얘기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이 옆은 여러분 잘 아시긴 냅킨에다가 스케치한 존 베버스의 유명한 아주 메모장. 저도 뭐 오늘 커피 마시면서 메모를 했습니다만 이 속에 이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마존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거를 팔고 있습니다. 로코스트에 대합해. 그 다음에 로코스트 프라이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성장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밸류, 코어 컴피던스,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서 저 속에서 시장의 분석은 어떻게 할 거고, 고객의 밸류는 뭐냐, 시장의 밸류는 뭐냐, 그리고 코어 컴피던스는 커스터머에 대한 컴퍼니, 자기가 갖고 있는 코어 컴피던스 핵심 역량이 뭐냐, 커스터머에 대한 거가 어떤 걸 내가 줄 수 있느냐, 행사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SWOT, 장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또 기회가 뭐고 뭐 준비할 게 뭐냐. 더 나아가서 이 테크놀로지를 기술적인 테크놀로지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마존과 넷플릭스를 갖고 있는 거를 보시면 큰 기술이 아닙니다. 그 두 회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경영에 대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경영의 테크놀로지 중에 최근에
네프레스라는 회사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그 유명한 얘기를 하면 plan, do, check, actio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일본에서도 좀 많이 쓰고 국내에서 많이 이거를 매 시간마다 회사 내에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앞에 말했던 그 시장에 대한 아까 밸류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 많이 하고 신사업을 한다는 신제품을 만들 때에 빼먹고 있는 사실이 뭐냐 지금 이 PESTR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분석은 뭐냐면 앞에서 어떤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정치적 요소, 경제적 요소,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여기까지가 이전까지 우리들이 바라봤던 그 경영의 하나 분석법인데 최근에 법들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뭐 알다시피 고용법도 바뀌어서 52시간 그거 하나는 잡혀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이번에 새로 국회에서 나온 얘기들 나오는 법적인 요소가 옛날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프랑스 물론 이제 그 교토 선언이 있고 나서 두 번째 선언이 파리의 그 환경 것 때문에 알고 계시고 2050이 되면 이 전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로 에너지 환경 CO2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들이 다 약속을 합니다. 2050년도는 내가 30년 전에 그 탄소 배출하는 양으로 되돌아가겠다. 이것이 지금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탈퇴했다가 이번에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다시 사인을 하게 되면 모든 나라가 CO2 발생을 거의 지금보다는 30% 이하로 줄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경제 아까 얘기한 경제적 요소, 정치적 요소 쭉 있지만 더 중요하게 된 거는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더 집어넣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정말 다행.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저희 나라가 어떤 우리나라를 어떤 것도 도시락했나. 다행히 이번에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에는 두 가지 큰 그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제품과 모든 것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료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환경부 아니면 정책 쪽에 가시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디지털 뉴딜 아까 말씀한 것과 그린 뉴딜을 합쳐서 디지털 그린 융합에 대한 이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이제 10개 대표 과제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신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 일어날 거냐. 2021년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뭘 잘 준비할 거냐. 그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킬과 또 그 중에 이걸 그냥 보실 게 아니라 요거를 자기에 맞춰서 아까 이제 밸류, 코어 컨피던스,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속에서 나와 맞는 밸류가 뭔지, 나와 맞는 코어 컨피던스가 뭔지, 나와 맞는 쉽게 말하면 테크놀로지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내가 또 배워야 되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찾는 것들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와 저희 관련된 회사의 제품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온 게 저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4차 스마트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이 정부의 이 정책이면서 저희는 거기에 꼭지점이 스마트 공장 내에 물건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린에 대한 이 그린은 좀 다른 건데 스마트 그린 전력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쪽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그린 뉴딜에는 리모델링하는 이 공장이나 이런 어떤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린 3단이라는 그 지역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 2050년도에 제로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로라는 게 상승률 제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산단자, 즉 산업공단을 그린화시키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나 또는 저희 관련 회사는 뭘 할 거냐 해서 찾아본 게 저희는 원스톱 스마트 폐기물 처리 장치. 이거는 폐기물을 갖다가 웨어가 아닙니다만 그 발생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폐기물의 그 처리의 철학 속에서 폐기물은 지금부터는 남한테 줘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치워야 된다는, 어렸을 때 배웠던 책상의 쓰레기는 내가 쳐서 내가 쓰레기를 놔야 된다. 이 원스톱 개념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저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나가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전력 품질 감시 시스템이 이 계통에 대해서 저희들 스마트, 즉 정전이 되면 그 정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분산 전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전력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저희는 이 스마트 전력 품질 감시 시스템 속에서 넣어서 그 속에 타이틀은 하나입니다만은 신제품과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20분인데 확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짧지는 않지만 한 40년 그 직장생활 하시니까 저도 이제 40년이 넘게 하면서 해외를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일본 지사장도 해봤고 제 마지막 엘리베이터를 국내에는 한 대도 안 파는 걸 갖다가 해외 쪽에다 팔면서 그것도 신제품이었죠. 전 세계 글로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해보다 느끼는 게 뭐냐. 그리고 최근에 우리 K-팝 또는 K-방역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봤을 때 한마디로 저는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외국 사람들 와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많이 비빔밥. 조금 아까 이날 씨의 그 음악을 좀 들어보셔야겠지만은 섞어치기입니다. 지금 BTS의 다이나마이트라는 그것도 보시면 섞어치기입니다. 팝송하고 뭐 몇 가지 섞어. 저희 문화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 왜 잘 되느냐. 비빔밥 만들 때 이 공정에 비빔밥을 만들 때 그 공정 하나하나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한국에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조 공정. 반도체나 아까 보셨던 LG의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LCD의 수율을 누가 높이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이겼습니다. 일본을. LCD 파넬을 만드는데 저희는 일본을 이겨서 전 세계에 저런 방법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국내에 한국이 없습니다. 다 비빔밥 정신이 아니겠느냐. 김밥 두루마기 김밥 속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무도 들어가고 김밥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본에 가면 김밥 달라면 할 줄 아무것도 없어요. 바쁜이 없습니다. 섞어치기. 저희 이걸 통해서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아까 1차로 제가 1등하는 아이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만 와인도 팔아보고 뭐 전기쟁이하던 지금 와서 보니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였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잘한 게 뭐냐 그러니까 노는 걸 제일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CEO는 놀면서 잘하는 걸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 분석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이 혁신한다는 걸 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 그 혁신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관청이 금년 11월 12월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임들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참여자들도 또 청중들도 모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저희가 줌과 그다음에 유튜브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상하나 솔루션 대표인
한승우 대표가 아주 좋은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LG 또 그다음에 아마존 뭐 이런 국가별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두 업체와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고 특히 아마존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사실 코로나를 예측 못하면서도 그 비즈니스가 잘 됐었는데 이 아마존에서 사장은 또 우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화성에 100명을 보내겠다 뭐 그런 원대한 꿈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는 사실 신산업 갖고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벤처를 창업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독일에서 시작을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4차 산업혁명이 신산업과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쳐다보면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비트코인이 뭐 몇천만 원씩 한다는 그런 와중에 있으면서 우리가 돈의 재화의 문제를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블록체인이라는 엄청난 기술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신산업을 우리가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또 그다음에 스마트 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기술들이 합쳐서 스마트 시티라는 큰 덩어리의 완전체라고 그럴까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해서 중국 같은 데는 뭐 500개를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그러고 또 인도 같은 데도 100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전 세계에서 스마트 시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재난재해 시스템, 방역 시스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이나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가 그래서 ABC라고 얘기를 하죠.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이런 문제로서 우리가 미래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산업이 좀 더 많이 생기겠다. 특히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나 DNA 문제로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문제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으로는 3D 프린팅, 그다음에 데이터의 댐이라는 말로 데이터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신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8개 분야를 준비를 해서 기술 개발과 신산업이 필요한 것이 결국 사람을 교육시키고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런 점에서 좀 관점을 두면서 방점을 찍지 않은 의미로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강조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있지만 앞으로 사회에서 나오는 신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술과 그 다음에 아까 강조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만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금융에서의 그 핀테크라든가 스마트 금융도 우리 과학기술과 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아까 강조드린 말씀처럼 스마트 시티로 핵심이 돼서 BIM이나 데이터 트윈, 또 DNA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겠고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물류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갖고 온다고 하면 커피가 이디오피아에서 시작을 해서 항구에 싣고 배로 선적을 해서 다시 도착하는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나 사람들이 쓰는 그 지역까지 모든 그 물류들을 블록체인 데이터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약 300여 개의 기관들을 합쳐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디지털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신산업으로서 앞으로 그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들을 설명을 드렸고 경기도과청은 이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 편람을 만들어서 많은 과학기술자나 또 금융 기술자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서로 쉐어해서 앞으로 신산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장으로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 회의 이상철 대표는 여러 가지 경험이 많습니다. 설계회사부터 시공회사 또 지금은 감리 단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그 다양한 경험으로 신기술 신산업의 건설 부분 또는 다른 부분까지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자는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상실입니다. 저는 한 30여 년간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맡아가지고 현장 시공 후에 해외 공사, 예산 등등의 많은 실무를 경험했고 그만 대우건설을 떠나가는 설계사무소에서 CM 건설 사업 관리 쪽을 맡아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무를 일부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신사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그 세미나도 한성호 대표의 발표도 보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결국은 모든 신기술이나 신기업, 신사업 이런 거는 다 기본 자산이자 자본이 다 인간이다. 결국은 사람이 근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사람이 없으면 사실 AI에만 의존해서 신기술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근본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럼 신사업이나 신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걸 생각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다양한 교육이 좀 전제가 돼야 되겠다. 현재와 같이 입시 위주를 국영수 방언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 예술, 역사, 철학 이런 부분이 좀 기본 문화 인문학 쪽으로는 좀 너무 소외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가 전개되기가 힘든 그런 풍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체험 너무 이 교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교육보다는 실제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그 인간이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또 이 신사업이라든지 신기술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옛날에 북극 지방에 가서 냉장고 팔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온돌 매트 파는 그런 식의 장사. 그걸 장사 기법도 그쪽의 문물을 알아야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해외에도 여행도 보면서 각국의 문물,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연구, 검토하고 자기가 체득을 했을 때만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국에 아직도 이제 무슨 신기술을 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전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경직된 사고라고. 이 사고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는 그런 것밖에 생각 못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있냐 또 검토 한번 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열린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 사고가 경직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기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이 돼가지고 아까 같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이런 매니징 기법에 의한 이런 신사업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의 그 한 대표가 말씀하신 제조 기반이라는 건 결국 하드웨어고 엔진 기법이라는 건 결국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적절하게 어우러졌을 때 신기술과 신사업이 확장되고 발전되는 거지 그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서는 그 발전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사업 신기술은 그 경직된 사업을 버리고 오픈만 들어가면 그런 사회가 조성이 될 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회는 신기술 신사업 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더 인간 그 자산이고 자본이고 기술인 인간에 대한 그런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지 신사업 신기술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표님. 사실 우리 감사합니다. 이수정 대표님. 사실 아까 한승훈 대표께서 비빔밥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냥 고기만 생고기를 먹는 걸 구워 먹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토목학회장일 때 중국 토목학회장이 굉장히 높은 직위인 분인데 그분이 오셨을 때 고기를 대접하니까 이게 표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상추에다가 쌈장에다가 또 다른 야채에다가 밥에다가 마늘에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야, 이 한국 띵호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승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거를 잘하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게 한국의 대표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긴 시간 동안 말씀하셨지만 한승훈 대표가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그 잘하는 걸 잘하면서 그러면 그 환경 분석을 해서 혁신해서 새로운 사업을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면 성공이냐, 성공의 척도가 뭐냐 이런 거를 제가 좀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답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고 토론하는 중에 찾아봤습니다.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제품이 뭘까 찾아보니까 제품이 딱 두 가지입니다. 카탈로그와 메일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으로 과연 사업이 될 것인가를 한승훈 대표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Airbnb라든가 우리가 자산이 없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든가 또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졸지에 뭐 항공회사라든가 이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또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 라인에 뭐 여러 가지 라인이 있지만 아폴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더 큰 호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새로운 발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됐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살아나는 것이 한국에서는 뭐 유배라든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유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앞으로 2021년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또 백신 때문에 뭐 바이오 문제가 굉장히 급부상되고 있고 사실은 새로운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한승훈 대표한테 아까 질문 하나와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새로 산업을 벤처를 하겠다는 젊은이들이나 또 벤처가 꼭 젊은 사람들뿐만이냐 나이 많은 벤처 기업인들한테도 혹시 어드바이스 해주실 거나 이런 분야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줄 수 있으면 이 오늘 토론이 굉장히 알차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얼마만큼 해야지 성공한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거는 뭐 최근에 제가 5년간 고민한 거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회사라는 거는 이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뭐 저희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직원이 행복해야지 행복한 회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행복의 지수가 높은 회사는 결국은 성공한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그 게임 회사 모 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죠. 올 연말에 장기 근속한 분들한테 집 한 채 줄 정도로 돈을 이번에 보너스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평상시에 일하는 시간은 거의 뭐 죽음을 게임이다 보니까 뭐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너무 고생하니까 하는데 그거는 자본주의사에서는 결국 자본으로 또 행복을 또 살 수 있는 그런 거가 바로 회사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상장을 하고 그 상장된 돈으로 직원들도 그 자본에 대한 어떤 그런 만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성공의 회사로 봐서요. 이 회사라는 단어는 이익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익 창출을 배분을 하고 그 배분된 그 소스를 또 다음 세대에다 넘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면 가장 성공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템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2000년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제 실버 산업에 대한 거가 곧 올 거다라고 해서 준비해 놓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치고 있다 보니까는 XYZ 세대 앞에 65년도까지 1965년 태어나신 분이 이제 내후년 한 5년 정도 지나시면 전부 다 이제 65세가 다 넘어가는 시대가 됩니다. 65세 인구가 얼마냐? 저희 한국의 30%까지 증가가 됩니다. 24%에서 30%. 결국 이제 그분들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아까 밸류죠, 밸류. 오늘 아침 뉴스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60 먹으신 여성분들이 최근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라는 뉴스를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그분들의 리소스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에 대한 요소를 좀 분석을 하시고 하면 틈새 시장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고 뭐 했는데 그거를 많이 도와주는 회사도 있고 제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하면 시대의 흐름을 좀 더 관찰하고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외부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고 끝내기로 하는데 제가 이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은 한 1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엎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재원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은 클지 모르지만 내의 밸류가 안 되기 때문에 접은 겁니다. 아까 삼성에서 화학 회사를 접듯이 그 아이템을 접게 된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양광 사업은 사실은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기술적 장벽과 어떤 테크놀로지, 아까 보신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다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 성공을 하셨는데 그분 회사에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통에 대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회사마다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실패했지만 경우에 따른 성공하는 아이템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직원들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교육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핵심 역량에 대한 걸 좀 더 고민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또 그걸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이상철 부사장님은 건설의 서류서부터 시공 감리까지 다 해오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은 디지털 특유인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아날로그 상태에서 하는데 저는 이상철 부사장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저 양반이 USB를 3개를 갖고 다닙니다. 컴퓨터는 자꾸 무거워서 안 갖고 다니고 USB 지금 주머니에 있습니까? 가방에 있으시죠? USB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유용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평소 지론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좀 뭐하긴 한데 일단 사람이 좀 나태해질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생겨난 그 원인을 따져서 들어가 보면 게으르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어떻게 좀 편하게 좀 지내볼까 하는 그 두 가지가 복합이 됐을 때 모든 발명품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 사고는 뭐 부지런한 사람만 좋은 사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게으른 사람한테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USB 같은 거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USB 통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 이렇게 보면 요거는 그 자동차 앞에 그 뭐야? 아니야. 그래. 그거 봤어. 오늘 자동차 차선 끼어드는 거 신고 요거는 이제 뭐 음악 들을 때 쓰는 USB고 요거는 이제 회사 업무를 제가 여러 군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다가는 예비용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여기 128기가짜리 여기다가 다저장을 요것만 갖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3개를 다 동시에 백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군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컴퓨터는 무거워서 이게 늙으면 어깨에 고장 나고 이런 것 때문에 USB를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고 컴퓨터 남한테 빌려서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주위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는 게 바로 신기술이고 신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설 그러면 뭐 옛날식 그러면 노가다 그러시는데 지금 이제 컴퓨터에 제가 어딜 가든 그 현장의 그 사진 갖다가 동영상으로 계속 지금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컴퓨터든지 가서 그 URL 그 번호만 치면은 제가 화면을 띄워서 현장 상황을 볼 수도 있고 뭐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옛날같이 뭐 무식하다, 노가다다, 뭐 그러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도 첨단화가 되지 않으면 살아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장르로 바뀌기 때문에 건설업도 많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올해 운영을 가지고 첨단화돼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저 USB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문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식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생긴 어벽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앞에다 플라스틱으로 막아놨습니다. 지금 화면은 안 보이실 텐데 플라스틱으로 막아놔서 이게 뭐 적게는 10,000원, 크게는 15만 원씩 한 회의장에 만든다고 하면 엄청난 새로운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를 보면서도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찾아보고 근데 오늘 이상철 부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는 것보다 어떨 때는 좀 릴렉스하고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USB를 갖고 계신 분이 저 손자가 셋이시죠? 예.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뭐 열심히 잘 살고 젊게 사시고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또 새로운 분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은 좀 더 즐겁고 좀 더 활기찬 그리고 보람 있는 새해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소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를 기다리면서 오늘 과청 마지막 세미나를 2020년 12월 29일 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